것이 조금 외람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함께 어떤 시에 대한 생각이나 시에 대한 어떤 창작에 대해서, 시 창작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한번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11시에 여항저수지에 갔습니다. 이래 밖으로 이제 외출할 기회가 많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운전을 하면은 깜빡깜빡 자꾸 졸아서서 요즘에는 운전을 갖다가 잘 안 하려고 그래 하는데, 온 김에 제가 여항저수지하고 둘레길을 좀 걷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해면 거기 바닷가라 가지고 좀 대면하게 보고 오고 이제 그래 하려고 오전에 나서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여항저수지 둘레길을 걷다가 어떤 걸 봤나 하면은요, 그 여항저수지 둘레길 옆에 이걸 뭐라 그럽니까? 매실나무 밭을 봤습니다. 매실나무 밭을 봤는데 쭉 걷다가 그 골짜기에 온통 매실나무가 꽃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래서 신기하고 해서 제가 이제 간 겁니다. 갔더니만은 마침 그 주인 아저씨가 거기서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와, 매실 꽃이 묘합니다. 매화가 정말로 참 활짝 많이 피고 아름답게 피었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기다렸다는 것이 무슨 말을 하나 하면은, 와, 많이 피지요. 앞에 있는 저 밭 한번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앞에 있는 밭 역시 마찬가지로 매실나무 밭이었는데, 꽃이 많이 핀 게 아니고 뭐가 더 많나 하면은 잡초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밭하고 저 밭하고 어떤 차이가, 수종이 다르냐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수종은 똑같다. 자기하고 똑같은 날짜에 심은 기라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지난해 11월 달부터 거름을 주고, 해마다 11월, 12월 되면은 거름을 주가지고 이렇게 수세를, 나무의 그 힘을 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다. 그래서 꽃도 이렇게 잘 피고, 겨울 되면은, 겨울이랍니다. 여름 되면은 열매도 앞에 있는 저 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는 좋은 수확을 거두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에 저 주인은 저 부산에 사는 사람인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매실 딸 때만 와서 간다는 겁니다. 그럼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는 겁니다. 와서 그 오줌도 안 넣는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도 돌보지는 안 해놓고 매실 열매가 자기 집 매실밭보다 현저하게 수확이 적은 것만 탓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와,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제가 여기 와서 하고서 하는 어떤 시의 바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너무나 고고하고 딱 이치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거름 안 주고 뿌리 튼튼하게 만들지 아니한 나무에서 과일이 열리고 이쁜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은, 그거는 사기입니다. 저는 그 사기라고 봅니다. 근데 시에는 이 사기가 통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앉아서 하시죠. 앉았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앉아서 보니까 저 뒤에 이쁜 분들 얼굴이 전혀 안 보이는데. 예. 아니, 안 보이는 게 제가 그 편할 것 같아요. 보면 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준비했던 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모소 대나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손 회장님 안 들어보셨습니까? 모소대나무. 예, 모소대나무. 예. 지금 방금 들어보셨잖아요. 자, 이 모소대나무는 중국의 극동 지역에 자라는
희귀종 대나무라고 합니다. 이 대나무는 이제 씨앗이 부러지거나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5년째 되던 해에부터 죽순이 자라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4년 동안에는 뭘 하나 하면은 30평 정도, 30평 정도 넓이에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한답니다. 다른 나무들은 뿌리가 거의 수직으로 많이 내려간다 아닙니까? 그지? 근데 대나무는 수직보다는 너무 더 나가면 수평으로 나가거든요. 그 대나무 촉 하나가 30평 정도의 넓이에 뿌리를 이렇게 확장을 해서는 그 기간이 바로 4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촉이 돋아나는데 그 촉을 우리는 죽순이라고 합니다. 그 죽순이 하루에 20 내지 30cm 자라고, 그 20 내지 30cm 자라는 죽순이 30평 이상 되는 땅에 돋아나 버리니까 대나무 한 그루가 온통 하나의 숲을 이루어버리는 겁니다. 그 모소 대나무는 기본을 중시하는 예로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예인데, 사실은 우리는 글쓰기, 시쓰기든 뭐든 기본이 엄청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참말로 많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참 무시를 많이 하는데, 우리 축구 선수 중에 혹시 손흥민이 아십니까? 요번에 보니까 뭐 이강인이한테 주먹으로 맞을 뻔했다 그러는데 제가 피하라고 그래 미리 해놨습니다. 손흥민이가 손흥민이 아버지 손정웅입니다. 이 손정웅 씨가 쓴 책이 한 권 있어요. 기본에 대한 책. 모든 것은 기본에 있습니다.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손정웅 선생이 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가장 축구 선수로서는 가장 훌륭한 선수 아닙니까? 저는 공을 제일 잘 찬다가 아니라 가장 훌륭한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잘 차기는 이강인이도 못지 않습니다. 이강인이가 지금 손흥민이보다 9살이나 적다 그래요. 그러면 훨씬 더 앞으로 장래성이 이강인이가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그런 기회 앞에 번에도 이강인이가 동료들과의 어떤 그 관계 형성 이런 부분이 조금 뭐 이쁘지 못해가지고라기보다는 인간적으로 아주 상대에게 아픔을 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강인이 같은 경우는 선수들한테도 아주 대간시 당하는 그런 일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선수로 뽑히면 옆에 선수들이 전부 다 뭐 하냐면 끼가 죽는 게 아니라 쟤하고는 함께 뛸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본다면 둘 다 실력이 있는 이강인, 손흥민 사람 중에서도 우리가 손흥민 하면서 환호를 외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이 손흥민이는 자기 아버지는 아시다시피 멕시코 4강 올라갔을 때 손정웅 씨는 청소년 국가대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나 하면은 그때 축구 선수들이 가장 가고 싶어 했던 어디로 가나 하면은 1화에 갑니다. 1화 프로팀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아킬레스건이 부상을 입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축구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하고 27, 8살 때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막노동으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하게 된 게 뭐냐면은 유소년 축구교실. 그 유소년 축구교실에 자기 아들 둘이를 넣었습니다. 손흥민이하고 손흥민이 형을. 그러고 나서 이 손흥민이에게 7년 동안 축구에서 가장 화려한 기술, 가장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게 뭡니까? 축구에서 골 아닙니까? 골 넣는 행위를 우리는 슛이라고 합니다. 이 7년 동안 슛을 한 번도 못하게 했답니다.
그러면 7년 동안 뭘 시키겠습니까? 달리기. 그렇지, 헤딩, 공이 몸에 탁 달라붙게끔 하는 그런 훈련, 그런 것만 시킨 겁니다. 그야말로 기본 중에 기본만 7년 동안 시킨 겁니다. 7년 동안. 손흥민이가 지금 손흥민이라는 존재감을 나타내는 이유는 저는 바로 자기 아버지가 기본을 중시했기 때문이고, 그뿐만 아닙니다. 손흥민이가 중고등학교 다닐 동안에 중고등학교 다닐 동안에 아마 뭐를 상도 많이 받아서 트로피도 많이 받아. 그러면은 집에서 아버지가 가족들 앞에서 시상식을 갖는 거예요. 트로피 전달식을 갖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트로피와 상장을 어디다가 놔놓냐면은 창고에다가 넣어놔버립니다. 절대 누구로부터 못 보게, 손흥민이가 그 트로피와 상장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상장을 많이 보고 우리가 자기 이름이 밖으로 막 드러나 있는 자기 일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은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을 막고, 이 상은 네가 잘해서 받은 것도 되지만은 상을 받지 못한 존재들에게,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네가 배려하는 차원에서는 늘 그 사람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겸손을 날이면 날마다 계속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손흥민은 바로 기본적인 기술도, 기본적인 체력이라든지 축구의 기본이 되는 것을 익혔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기본이 되는 것도 익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손흥민이가 탄생된 겁니다. 대나무 가장 중요한 게 뿌리인 것처럼 축구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바탕이 되는 그 뿌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드린 거 이거 보십시오. 이 보면은 오늘날 이제 글을 잘 쓰는 거는 과실나무로 본다면은 우리는 전부 다 뭐에만 신경을 쓰나 하면은 아름다운 꽃, 향기 나는 꽃과 맛있는 과일에다가만 신경을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뭐 작품 발표하고 큰 상 받고 여기에만 신경 쓰지,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내가 어떻게 지적 바탕을, 시의 바탕을 갈고 닦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상이라는 거, 이런 것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써온 사람들보다는 다른 어떤 부정적인 방법으로 상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오늘날 더 많아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고성에서 살아가는 우리 문인들을 슬프게 한다는 거죠. 예. 그거를 바로잡는 것은 더 시쓰는 일만큼이나 더 건강한 일이고 더 올바른 일인지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매실나무와 매화꽃보다도 매화의 뿌리와 매화나무에 그름을 주는 일이 저는 엄청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의 바탕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시의 바탕을 다 갖췄습니다. 이미 갖췄습니다. 사람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시의 바탕은 다 갖췄습니다. 첫 번째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바탕이 바로 뭐냐면 정서적인 바탕입니다. 어릴 때 우리 그 부모님이 품앗이 하는 거 한번 봤을 겁니다. 일대에 품앗이 하거나 그 다음에 결혼식 하면은 서로 이웃끼리 돕고 그 다음에 장례식 하면은 서로 함께 위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어찌 보면은 자라오면서 우리가 갖게 된 정서적인 바탕입니다. 그 슬픔과 아픔, 기쁨, 즐거워하는 마음, 분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시의 정서적인 바탕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지적인 바탕입니다. 지적인 바탕입니다. 우리 농촌에서 일을 하면서나 아니면 자연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뭐
그 농촌에 일을 할 때 쟁기라든지 호미, 낫 이런 농기구를 보지 않습니까? 그지야? 그 농기구가 어떤 데 쓰인다 하는 걸 아는 거 그게 바로 지적인 바탕입니다. 이러이러한 소재들 이 전부 다가 뭐가 되나 하면은 글쓰기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에서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한 시적인 바탕을 우리는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도시 사람보다 우리가 못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시쓰는 사람들,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엄청 젊은 사람들 잘 씁니다. 그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주로 시를 쓰나 하면은 경험이나 소재보다는 뭘 갖고 쓸 것 같습니까? 상상을 갖고 씁니다. 상상은 바로 매체나 독서를 통해서 상상을 많이 기릅니다. 언론 매체, 신문 매체, 그 다음에 독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상상력을 기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농촌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에 비해서 뒤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쓰는 시들은 어려워지면서 그 어려워지는 게 전부 다 경험 중심이 아니라 소재 중심이 아니라 상상 중심의 시를 쓰기 때문에 경험 중심의 세대들하고는 다른 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정서적 감동 더하기 지적인 감동을 함께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아주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다음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역사의식, 그리고 시대정신, 그 다음에 상상력 기르기, 이 5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시의 바탕입니다. 이거는 뭐 어디 그 시론이라든지 시 창작론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만 제가 마음 가는 대로 제가 경험에 의하자면은 이게 바로 시의 바탕이 아닌가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겁니다. 또 아마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시창작 강좌를 할 때 그 강좌 이름이 체험론적 시 강좌입니다. 제가 체험한 바를 그대로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시의 바탕은 요 5가지인데 그 중에서 올바른 역사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역사하면 비상적인 어떤 역사적인 사실보다는 역사의 이면에 숨어있는 진실을 우리가 파헤쳐내는 것이 저는 문학인이고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학 시인은 옛날에는 전부 다 성각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시인을 일컬어서 성각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이거 슬픈 일입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역사의식이나 시대정신을 가질 때 시대와 역사 이면에 담겨있는 어떤 세계를 우리가 찾아내고 남과는 다른 어떤 의식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뭐가 될 수 있냐면은 성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역사적인 진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이 부산 앞바다에 외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선조가 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까? 부산포로 진격해가지고 외적을 무찔러라 라고 의명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 무찔러러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고성 앞바다, 그 다음 거제 앞바다 저 정도까지 갔다가 싸우러 갈 듯 하다가 도망와버리고 가다가 도망와버리고 이랬습니다. 이 사실을 안 선조가 이순신 장군을 의명을 어긴 장군으로 몰아붙여서 역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로 압송해가 가다버렸습니다. 의명을 어겼으니까 바로 역적 아닙니까? 그래서 또 다시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유승룡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사정사정 선조에게 이야기를 해서 풀려나기 전에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 자리에 누가 차지했습니까? 원균이라는 장군이 차지했습니다. 원군도의 억수로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성질이 좀 더럽고 급해가지고 참을성이 없어갖고
그래갖고 나중에 또 죽게 돼서 그렇지. 그 원균이 7,000냥입니까? 그 앞바다에서 싸움을 해갖고 거의 전멸을 당했습니다. 배도 12척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조정에서는 이거 큰일 났다. 감옥에 있는 저 놈을 빨리 뭐해야 내려보내가지고 외놈을 막아야 되겠다.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맞지? 외놈들이 서울로 들어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가 죽게 되니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다시 보냅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이 바로 전쟁에 가담할 때 쓴 이름이 바로 백의종군입니다. 백의종군이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나중에 노량 앞바다 관음포입니다. 노량 앞바다 관음포 그 바다에서 외적이 쏜 총을 맞고 죽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싸웠는지 아시지요? 머리에 쓴 철모 투구입니다. 투구를 벗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입은 이 방탄조끼를 우리는 갑옷이라고 합니다. 이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흰 옷을 입고 제일 앞장서서 뭐를 두드립니까? 북을 두드리면서 동렬을 했습니다. 그 길에 외놈들이 떡 보이기를 저 사람이 바로 누구다 말입니까? 바로 이순신 장군이 저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순신 장군을 향해서 총을 쏜 겁니다. 그때 총 한 발이 어떻게 왔습니까? 정확하게 왼쪽 가슴으로 온 게 아니고 왼쪽 어깨 쪽지로 날아온 겁니다. 그걸 다른 사람은 총알을 못 보는데 이순신 장군은 봤습니다. 제 상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어깨 쪽지를 맞추는데 살짝 15cm 왼쪽으로 옮겼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확하게 심장을 맞아버린 겁니다. 그러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래야만 했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성룡 당과 유성룡 반대당들이 당파 싸움에 의해서 자기를 뭐 하려 했습니까?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다. 전쟁 영웅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순신 장군에게 제목을 덮어 씌워서 예를 들어 명량 여기서 이제 고성 쪽으로 해가 어딥니까? 진주 쪽으로 해가 서울로 올라가면은 진주 쪽으로 갔을 때 바로 국정원에서 바로 이순신 장군이 지금 간다라고 안 하고 역적 이순신이 간다. 어떤 죄를 만들든지 간에 그래갖고 청와대로 아마 알릴 겁니다.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에게 바로 대구 쪽 갔을 때 이순신 장군을 역적으로 몰아가 거기서 사약을 내렸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순신 장군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희생당하더라도 나라를 살리고 우리 백성들이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죽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뭡니까? 쥐약을 먹고 죽어버리면은 남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바로 북을 벗고 갑옷을 벗고 제일 앞장서서 북을 치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저는 자살이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짚으면서도 그 이면에 담겨있는 세계 하나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시인으로서 양심이고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우리가 천지를 모르고 깨춤을 춘다면 시를 쓰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저는 아직도 남들은 그렇게 인정을 안 하지만 시 쓰는 사람은 성각자요, 선구자요.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아주 영혼이 맑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영혼은 전혀 안 맑게 보이죠. 수염 때문에 영혼은 영 지금 가쁘습니다. 예, 어쨌든 저는 제가 왜 이렇게 좀 흥분을 하나 하면은 우리가 문인으로서 시인으로서의 갖춰야 될 기본 바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흥분을 했습니다. 예, 잠깐만. 네,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탕을 갖고 이제 시를 써 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가 시를 쓸 때 전통 서정시는 사물을 보거나 상황을 보거나 자연의 현상을 보거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서정적인 세계를 주로 그렸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전통 서정시가 그만 완전히 물 건너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전통 서정의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신서정입니다. 신서정은 서정시에 발견이 담긴 시들을 제가 붙인 이름이 바로 신서정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내드린 이 자료들을 보면은요, 우리나라에 진짜 날고 긴다는 시인들, 제 빼고입니다. 제 빼고 미안합니다. 제 빼고 나머지 사람들 전부 다 날고 기는 사람들 지금 다 시들을 올려놨습니다. 제가 급하게 우리 정희양 선생님 전화를 받고 급히 이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글을 못 보시고 요 사이 제가 보고 있는 시인들의 작품을 제가 몇 작품 정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은 시의 바탕을 우리가 갖췄단 말입니다. 시의 바탕을 갖췄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즉 시의 바탕은 뿌리라 그랬습니다. 이 튼튼한 뿌리를 어떻게 향기나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우고 어떻게 맛있는 과실로 만들 것인가,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시의 표현 방법, 시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게 바로 나입니다. 밑에 그게 바로 낯설게 보기와 낯설게 하기입니다. 낯설게 보는 것은 안목과 관계가 되고 낯설게 하기는 표현과 관계가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은 이 낯설게 하기와 낯설게 보기하고 낯설게 하기 둘 다를 제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자연의 섭리라든지 사물의 이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해온 게 옛날에 서정시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연의 이치와 자연의 섭리와 사물의 이치를 있는 그대로 하지 말고 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답을 제시해버리는 겁니다. 거꾸로 답이 아닌 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오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좋은 시를 쓰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오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시적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인데 앞뒤 논리가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답을 제시하되 그 오답이 무조건 터무니없는 오답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오답 속에는 반드시 시적 진실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시적 진실. 앞뒤 논리적으로 탁탁 시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져야만이 그것이 좋은 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보십시다. 오늘날에 우리가 좋은 시를 쓰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뭐다 말입니까? 오답을 찾아라는 겁니다. 정답을 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연세 좀 드신 분들 보면 시를 쓰면은, 특히 서정시를 쓰는 분들은 어떤 경우가 많냐면 정답 중심으로 시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답을 찾아. 그 예로 뭐가 있냐면은 태백중앙병원입니다. 박준 여러분들 아시지요? 예. 박찬선 문학상도 받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이돌 시인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시 강연을 많이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누구한테? 중고등학교 학생과 대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박준입니다. 예, 일단은 성이 좋습니다. 박준. 좋습니다. 태백중앙병원 제가 살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태백중앙병원의 환자들은 더 아프게 죽는다. 아버지는 죽어서 밤이 되었을 것이다. 자정한 선탄을 마친 둘째 형이 돌아오던 시간이다. 미닫이 문을 열고 드러내 보이던 형의 누런 이빨 같은 별들이 켜지는 시간. 아, 안 좋습니까? 와, 너무 좋지요. 와, 저는 이 시를, 이 박준이 지금 현대 젊은 좋아하는 시인인데도 이런 시를 씁니다. 여기서 오답, 둘째 연한 보십시오. 아버지는 죽어서 밤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 흔히들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된다 그럽니까? 밤하늘에 별이 된다 그럽니다. 아니면 또 죽어서 꽃이 된다라는 말은 씁니다. 근데 죽어서 밤이 됐다는 말은 아마 박중희가 처음 한 말입니다. 이게 바로 흔히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쓰는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된다, 꽃이 된다 라고 하는 답과는 영 다른 답, 오답을 갖다가 제시한 겁니다. 왜 밤이 된다라고 했겠습니까? 밤은 무슨 색깔입니까? 사실은 밤은 무슨 색깔도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이제 인식 속에서 말하자면은 밤은 캄캄합니다. 그렇지요? 밤은 어둡습니다. 그 어둠이 이제 캄캄하다. 캄캄한 거는 바로 검은색이다. 맞지요? 그러면 이 검은색, 이 아버지가 지금 태백 중앙병원에, 이 태백 하면 여러분들 무슨 산업이 발달된 곳입니까? 발달한 곳입니까? 맞습니까? 탄광입니다. 맞지요? 그러면은 이 밤이란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아버지가 아마 틀림없이 탄광에서 일을 하다가 진폐증이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런 말은 상세하게 안 했습니다. 시석이가 참 좋은 거는 이제 자세한 거 하나도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래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런 것을 스스로 뭐 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까? 찾아내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들하고 소설가나 수필가 그 차이점이 그겁니다. 시조는 이렇게 많은 것을 생략해도 읽는 훌륭한 독자들은 다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태백중앙병원에서 아버지는 죽어서 밤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이 바로 오답을 마련한 겁니다. 일반적인 통상적인 사람이 죽어서 뭐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정답과는 다른 답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표현 효과를 극대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서 별이 됐다, 아버지가 죽어서 꽃이 됐다 한 것보다는 밤이 됐다 하니까 얼마나 긴 세월을 탄광, 석탄과 검은 석탄가족으로 생활했을 것이다. 얼마나 큰 많은 고생을 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익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바로 역량입니다. 이게 역량이지. 자, 다음 두 번째는 제가 쓴 건데 꼭지만 남은 옛 이형입니다. 옛 이형 아시지요? 예, 이형이 동그라미라면 꼭지, 꼭대기에다가 점을 하나 콕 찍어놓은 그 곡이 옛 이형입니다. 자,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 등을 밀어드렸다. 욕조 귀퉁이 낮고 둥글게 쪼그려 앉으신 어머니, 떼수건한테 물려줄 한 겹 때마저 남아있지 않는 야인모, 연신 기운타 기운타 외치신다. 한사코 안가슴만큼은 손수시겠다시는 완고한 고집 넘어 절저 곁눈질로 쳐다본 어머니 가슴, 세상에 온몸 실가지들이 몰려와 까맣게 여문 열매 두 알을 떠받치고 있었다. 얼마나 긴 세월을 다독여 왔을까. 16해 전 떠나보낸 큰아들 내외, 꿀마운 기억들 퍼내고 또 퍼낸 자리, 저토록 단단한 그리움을 키우고 계셨을 줄이야. 욕실문 나서는 아흔의 어머니, 두 손 가득
이영은 사라지고 꼭지만 남은 옛 이영 그 거룩한 열매를 받들고 나오십니다. 예. 요거는 제가 실제 경험한 걸, 사실은 90이라고 써놨습니다만 제가 89살 때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이제 계셨고 90이 되던 해 돌아가셨습니다.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긴 꼭지만 남은 옛 이영은 사실은 무덤을 말합니다. 전 무덤을. 그렇지. 예. 꼭지. 옛 이영은 사라져버리고 꼭지만 딱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두 그것이 뭐로 보이는 겁니까? 하나의 열매로 보이는 겁니다. 열매로. 그거를 요렇게 오답으로 제가 유두를 꼭지만 남은 열매로 옛 이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다 해난 정답 그거를 말하려고 하지 말고 오답을 찾아가지고 시로 표현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는 역발상. 말 그대로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중에 저수지 김충규입니다. 김충규 시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만나보셨습니까? 이분 만나면 큰일 납니다. 절대 만나면 안 됩니다.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만나보셨죠? 김충규 씨 문학의 전당에서 그 고성가도 시집 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좀 오래됐습니다.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나려고 기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자, 김충규의 저수지. 바닥 전체가 상처가 아니었다면 저수지는 저렇게 물을 흐리게 하여 스스로를 감추지 않았을 것이다. 저수지 앞에 서면 내 속의 저수지의 바닥이 욱신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한번 보십시오. 바닥 전체가 상처가 아니었다면 저수지는 저렇게 물을 흐리게 하여서 그 바닥에 있는 지 상처를 감추지는 않았을 것이다. 와, 안 좋습니까? 정말 저는 이거 대단한 발견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오늘 제가 하는 내용이 바탕과 발견입니다. 이 발견의 방법 제가 말해놓는 건 4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오답 말하는 거. 그렇게 자꾸 발견하라 하니까 제같이 함께 수업하는 분들이 발견하라 하기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발견인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이 나쁜 머리로 이제 허옇게 된 이 머리로 생각하고 해갖고 제가 만든 이론입니다. 이게 박수는 이때 한번 치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오답 발견하는 사물에 대한 상황에 대한 대상에 대한 어떤 이면에 담긴 발견을 찾아내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정답을 말하지 말고 오답을 말하라. 두 번째는 바로 역발상을 하라. 그 역발상 중에 첫 번째 제가 말한 게 바로 저수지입니다. 저수지를 보면은 바닥 전체가 상처가 아니었다면은 저수지는 저렇게 물을 흐리게 하여서 지 밑바닥을 감추지 않았을 것이다 했습니다. 원래는 어떻습니까? 물이 흐려서 바닥이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물이 흐려가지고 바닥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충규 시인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바닥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상처로 가득한 지 바닥을 지 속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물을 흐리게 했다라고 이렇게 거꾸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 바로 역발상입니다. 다음 두 번째 또 김충규의 꽃물비 한번 보겠습니다. 새가 숨어 우는 줄 알았는데 나무에 핀 꽃이 울고 있었다. 그렇지요. 그걸로 딱 말해버렸잖아요. 이런 게 바로 역발상입니다. 이거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지요. 그렇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구두 한 마리, 일상호.
감자의 몸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그 시를 참 잘 쓰는 분입니다. 길상호의 구두 한 마리. 1년 넘게 신어온 구두가 입을 벌렸다. 소가죽으로 만든 구두 한 마리 음매의 첫 울음을 울었다. 여기까지만 딱 한번 보시죠. 사실은 구두가 음매하고 울음 우는 게 아니라 1년 넘게 심어온 구두, 아마 그 구두 하나만 갖고 신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코라든지 이런 게 옆불떼기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달아가지고, 낡고 달아가지고 빵구멍이 난 겁니다. 그걸 갖다가 낡고 달아서 구멍이 났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음매하고, 그 사실은 그 구두가 무슨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겁니까? 처가죽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가죽으로 만든 그 구두가 음매하고 운다라고 첫울음을 울었다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이런 게 바로 역발상입니다. 정말 기가 차지야. 예, 오늘날 수많은 시인들이 전부 다 이 발견 중심으로 시를 씁니다. 그 발견 중심의 첫 번째가 오답이고 두 번째가 역발상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는 제가 쓴 겁니다. 은행잎 부사입니다. 저것 봐, 저 작고 여린 은행잎 하나가 바람의 각도를 바꾸려는 안간힘, 도저히 혼자서는 안 돼. 그래서 떼거리로, 그것도 일제히 같은 동작으로 바람의 길을 바로잡으려고 용쓰는 저 몸짓들 좀 봐. 대에서 이탈하는 바람 혼줄이라도 내려는 걸까? 바람의 뺨을 때려주는, 그러다 지가 먼저 바람의 먹이가 되기도 하는 저 투사. 흔들리지 않으려고 스스로 몸을 흔들며 떨어지는 제 몸이 바람이 되어 바람을 노랗게 질리게 만든, 마침내 바람을 평정한 바닥을 노란 하트로 점령해버린. 요거 사실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은행잎들이 흔들리고 은행잎들이 떨어집니다. 그렇지요? 이걸 역발상한 겁니다. 바람이 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바람이 있고 그 바람을 지가 막기 위해서, 바람과 싸우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거꾸로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게 아니고 앞에 나는 구두 하나 다른 사람 거 요런 쓴 게 바로 참신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참신한 표현. 너무 쓴 거 다 쓰고 하면 오늘날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받기가 그렇게 또 어려우니까. 다음 왜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곡.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표현을 하되, 그 표현에는 반드시 시적 진실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럴듯한 거짓말이라 해야 되고, 그럴듯한 왜곡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이렇게 왜곡을 시켜놓으니까 이거 그럴듯하네 라는 공감대를 얻어야 그게 훌륭한 시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노랑제비꽃 반칠한, 짧아서 제가 다 읽겠습니다. 노랑제비꽃 하나가 피기 위해 숲이 통째로 필요하다. 우주가 통째로 필요하다. 지구는 통째로 제비꽃 화분이다.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딱 몇 줄밖에 안 됩니다. 여기 바로 왜곡. 사실은 이 지구가 어찌 제비꽃 화분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이렇게 왜곡한 표현인데 가만히 보면 허허, 이 맞네 라는 어떤 생각을 갖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훌륭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더 기똥찬 시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똥구멍으로 시를 읽다. 고영민. 겨울산을 오르다 갑자기 똥이 마려워 배낭 속 휴지를 찾으니 없다. 휴지가 될 만한 종이라고는 들고 온 신작 시집 한 권이 전부. 다른 계절 같으면은 잎새가 지천의 휴지이지만 그런 궁녀지책도 이 계절의 산은 허락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들려온 시집의 낱장을 무리하게도 찢는다. 무릎까지 바지를 내리고 산중턱에 걸터앉아 그분의 시를 정성껏 읽는다. 읽은 시를 천천히 소나기로 구긴다. 구기고 구긴다. 이 낱장의 종이가 한 시인을 버리고
한 권의 시집을 버리고 자신이 시 여성을 버리고 머물던 자신의 페이지마저 버려 온전히 한 장 휴지일 때까지 무참히 구기고 구긴다. 펼쳐보니 나를 훑고 지나가도 아프지 않을 만큼 결이 부들부들해져 있다. 한 장 종이가 내 밑을 천천히 지나간다. 아, 부드럽게 읽힌다. 다시 반으로 접어 읽고 또다시 반으로 접어서 읽는다. 와, 안 좋습니까? 이게 바로 발견이라는 겁니다. 발견. 그 산에 가가지고 그런 경험 혹시 전민숙 회장님 조금 웃는 거 보길래 이런 경험 한 번이 아니고 강력하게 부정하는 거 보면 지금 방금 3번 적었거든요. 3번이나 그랬다라는 뜻입니다. 아이고 그때 제가 따라가 봤어야 되겠는데 기회를 놓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바로 휴지를 갖고 변을 닦는다라고 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게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해놨습니까? 엉덩이를 갖고 덩크문을 갖고 실을 입다라고 해놨습니다. 이 한 줄만 해도 우리는 와 이거 무슨 말인고 싶어가 기가 솔깃해가지고 읽을 겁니다. 읽어보기에 더 기가 찬 표현 아닙니까? 맞지요? 이런 기찬 표현이 바로 발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가 우리들에게 감동, 발견은 정서적인 감동 더하기 지적인 감동을 동시에 줍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쓴 시에 우리가 더 낙후된 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 시보다 낙후된 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발견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네, 복음으로 시를 읽다 참 좋지야. 다음입니다. 평견입니다. 사물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 바로 주관. 모든 시들은 전부 다 편견에 의해서 탄생됩니다. 남과 똑같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고 대상을 보고서 시를 쓴다면 그거는 참신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 어떤 대상을 보면서도 지주관적인, 지 혼자만의 주관적인 견해와 생각을 가지고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일컬어서 편견이라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최종수의 달처럼 보름달은 어둠을 깨울 수 있지만 초승달은 어둠의 벗이 되어줍니다. 석절밖에 안 되지만 참 좋지야. 초승달은 어둠의 벗이 되어줍니다.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그렇게 주관적인 판단 중심으로 쓰는 것도 발견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금 너무 지난 거 아닙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자, 연년생은 댁에 가셔가지고 하고 다음에 눈썹 한번 보겠습니다. 눈썹. 엄마는 한동안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다녔다. 빛이 잘 안 드는 날에도 이마까지 수건으로 꽁꽁 싸매었다. 봄날 아침 일찍 수색에 나가 목욕도 오래 하고 화교 주방장이 새로 왔다는 반점에서 우동 한 그릇 먹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우연히 들른 미용실에서 눈썹 문신을 한 것이 탈이었다. 아버지는 그날 저녁 엄마가 이마에 지리산을 그리고 왔다며 밥상을 엎으셨다. 어린 누나와 내가 노루처럼 왕왕 뛰어다녔다. 표현 좋지? 벌써 요즘에 눈썹 문신 아는 사람, 여자분들 지금 눈썹 문신 안 한 분 오른쪽 엄지발가락 높이 들어 보이소. 벌써 세 분이 아직 눈썹 문신 안 했구나. 요즘 눈썹 문신 같은 거는 보편화된 거 아닙니까? 그지야? 근데 옛날에 누굽니까? 박준의 아버지가 이거 실한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옛날에는 1987년이니까
그때는 참 이 눈썹 문신이 정말 어른들이 보기에는 좀 거안했겠습니까? 그거를 이래 한 거를 이제 편견을 가지고 바라본 시각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다분히 눈썹에 대한 주관적 견해 아닙니까? 그렇지? 이렇게 주관적 견해를 약간의 또 과장도 썼고, 그렇지? 시에는 약간 과장이 안 들어가고 있는 그대로 쓴다면 시가 남에게 감동을 안 줍니다. 그래서 남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편견, 그 다음에 과장,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오답, 역발상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고 지적 감동, 정서적 감동을 주는 그런 시가 탄생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제가 시간을 많이 빼앗을 것 같습니다. 5번은 댁에 가셔가지고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의 뿌리인 바탕과 그 다음에 시의 열매와 꽃이 되는 우리 요 발견. 오늘날에 이제 열매와 꽃입니다. 옛날에는 열매와 꽃이 서정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지금은 그 서정에다가 발견이 들어가야 오늘날에 꽃과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꽃 많이 피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 맛있는 과일, 시의 향기를 많이 풍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